메르세데스 벤츠 소유는 슈퍼모델과의 데이트처럼 비싸고 예측 불가하며 결국 눈물로 끝납니다. 여러분께 저희가 새로 산 다음 차량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차는 데일리카였지만 이제는 옆으로 밀려났어요. 그래도 팔거나 처분하진 않을 거예요. 이런 콘텐츠 때문에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이 차를 매일 운전할 여유가 없어 대신 이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여기 있는 차량은 2018년식 포르쉐 카이엔 V6 VR6 모델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의 새 차량 공개입니다. 그럼 왜 저희가 메르세데스 벤츠 대신 이 차를 샀을까요? 왜 2018년식 메르세데스 C300이 이제 2018년식 포르쉐 카이엔에 밀리게 된 걸까요? 네, 이 차가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건 SUV입니다. 물론 그게 재미있죠. 그리고 원격 시동 기능도 있습니다. 그것도 꽤 독특하죠. 이 차를 선택하고 포르쉐 카이엔을 사기로 한 데에는 세 가지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이 포르쉐 카이엔을 같은 연식의 메르세데스 벤츠와 비교해 볼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비교가 될 거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죠. 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왜 BMW X5, 나 아우디 Q7 혹은 더 직접적인 경쟁자인 메르세데스 GLE 같은 다른 차를 사지 않았는지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 차들은 이 차보다 저 차와 더 닮았지만 모두 SUV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설명해드리면서 그 차량들의 정확한 이유와 기술 사양,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해서 V6 포르쉐를 사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차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주요 우려를 해결해줍니다. 2027년쯤이면 많은 차량의 감시 시스템이 의무화된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죠. 이 시스템은 당신의 시선을 감시하고 음주 여부를 확인하며 운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차량을 실제로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차량에 통제받길 원치 않습니다. 이 차량은 이런 규정을 피할 수 있지만 이는 쉬운 일입니다. 반면에 요즘 많은 차량들은 대형 터치 스크린과 정전식 햅틱 컨트롤로 가득 차 있어서 이제는 뭐가 뭔지조차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난방 조절이나 다른 주행 관련 기능을 켜기 위해 단순한 버튼이나 스위치, 다이얼을 찾아보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신형 차량들 중 일부는 정말로 간단한 설정 하나를 조정하려고 해도 며칠이고 몇 시간이고 찾아봐야 하고 이렇게 두꺼운 설명서를 뒤져야 겨우 방법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 30초면 끝날 일인데 말이죠. 게다가 이 차량에는 자연흡기 방식의 VR 63.6L V6 엔진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약 300마력, 과약 295파운드-피트의 토크를 발휘하며 모두 팁트로닉 8단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DCT도 없고 PDK도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CVT도 없습니다. 모든 약어를 잊으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오래 탈 수 있는 데일리카를 원하고 주행거리를 늘리고 싶고 신뢰성 있게 타고 싶다면,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재미있게 타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차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심하게 신뢰할 수 없으며 정말 슈퍼모델 같은 차량들 사이에서 진정한 보석이었습니다. 우선 메르세데스 벤츠는 시장에 있는 다른 모든 럭셔리카와 거의 비슷합니다. 터보차저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요즘 거의 모든 차량이 터보차저, 직분사, 그리고 많은 경우 하이브리드 구동계까지 갖추고 있어서 유지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차들은 시간이 지나도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70년대와 80년대에 나왔던 옛날 쉐보레 트럭들을 기억하시나요? 예전 305와 350 큐빅인치 엔진들은 무리 없이 스트레스도 적어 오래 잘 돌아갔죠. 이게 바로 동전의 다른 면입니다. 물론 엔진을 조립할 줄 아는 기술과 엔지니어들이 있지만 문제는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그 대가로 유지보수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차량에는 2리터 터보차저 4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고 242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물론 9단 9G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변속도 가능합니다. 운전하는 재미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은 현재 기계적으로 부담이 큰 차량입니다. 이미 포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실린더에 구멍이 뚫리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료 공급이 좋지 않거나 심지어 PCV 밸브가 오일 소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보닛 아래에 있는 많은 부품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품들은 녹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차량들은 터보차저가 장착되어 있고 직분사 방식의 연료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량들은 예전의 구형 차량들처럼 오래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르쉐 카이엔이 사실 약간 구식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3.6L V6 엔진입니다.
물론 이 엔진도 직분사 방식입니다. 제가 그걸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 엔진은 자연흡기 방식입니다. 보시다시피 터보 차저가 없습니다. 상위 모델로 가면 카이엔의 V8 엔진 트윈 터보 등 고성능 옵션이 제공됩니다. 디젤 모델도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게 바로 3.6m짜리 기본 엔진이고 터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맞아요. 직분사 방식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차량이 직분사 방식을 사용하죠. 5만, 6만, 7만 마일마다 월너 블라스팅이나 흡기 매니폴드 정비만 잘해주면 됩니다. 그 외에는 터보나 열 문제를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터보 엔진에서 겪게 되는 고장이나 터보 베어링, 예열과 냉각 같은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거의 모든 메르세데스에서 볼 수 있는 터보 엔진과는 다르죠. 요즘 렉서스, 어큐라, 혼다 등 대부분 브랜드 차량이 터보 엔진을 사용합니다. 거의 모든 차에 터보가 달려있죠. 저도 직접 정비를 하는 사람으로서 요즘 자동차들이 너무 복잡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잠깐만 보세요.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손으로 차를 정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보증기간이 끝난 후에도 차량을 계속 운행하려면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직접 정비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호스와 파이프, 피팅, 그리고 터보 차저 부품들을 보세요. 아래에는 터보와 웨이스트 게이트가 있지만 부품이 많고 플라스틱도 많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카이엔을 보면 이걸 보세요. 접근이 정말 쉽죠. 모든 게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한눈에 볼 수 있고 모든 게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일 주입구 등 모든 것이 바로 앞에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공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보세요. 점화 플러그 교체나 정비가 필요할 때 이 플라스틱만 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이 차량은 정비가 꽤 쉽습니다. 요즘 엔진들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믿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최신 엔진에서는 손조차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이건 옛날 방식의 구동계 중 하나로 본질적으로 폭스바겐의 옛날 VR6에서 파생된 엔진입니다. 그 엔진은 정말 전설적이었죠. 모두가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VR6 엔진과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파사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차는 제가 소유했던 차들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차 중 하나였습니다. 출력이 아주 부드럽고 산형적으로 올라갔죠. 강력하고 토크도 좋았지만 끝없이 회전에 정말 재미있었어요. 부드럽고 보석 같은 엔진이었죠. 이건 그 엔진의 3.6L 버전입니다. 물론 이제는 DI 직분사 시스템이 들어갔지만 여전히 구식의 흔적이 남아있는 정말 믿음직한 엔진입니다. 그리고 실내를 비교하기 전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키를 한번 보세요. 꽤 평범하죠. 포르쉐 키는 어떤가요? 정말 멋지네요. 자동차 모양을 닮았어요. 이것만으로도 살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게 제가 이 차를 산 또 다른 이유일지도 모르겠네요. 실내 품질은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자이자 차주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기능적이어야 합니다. 먼저 메르세데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메르세데스 벤츠의 실내 인체공학적 설계를 좋아했고 꽤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은 위쪽이 튀어나와 프랑켄슈타인처럼 보여요. 저는 왜 이 위쪽에 혹을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메르세데스 벤츠의 요즘 스타일은 모두 마음에 들어요. 다만 이건 최신 모델이 아니에요. 이건 WE05 모델이고 한 세대만 더 새로운 모델로 가면 갑자기 큰 스크린이 생기고 실제 버튼이 훨씬 적어집니다. 지금 버튼들이 있고 여기에는 히터와 컨트롤 버튼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좋은 점이죠. 여기에는 오디오 컨트롤 버튼도 있습니다. 컵홀더도 2개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드문 일이지만 여전히 라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닫을 수도 있죠. 물론 다양한 종류의 컨트롤도 있습니다. 다이내믹 드라이빙 컨트롤과 자동 꺼짐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말 멋진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긁힘김과 부품 고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기포 현상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전에 본 적이 있고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 내부 부품들 중 일부에서 약간의 결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알아챈 점은 뭔가를 잡아당기기 시작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삐걱거립니다. 모든 게 그냥 움직이는 걸 보세요. 아마도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멋져 보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실내의 마감 완성도는 좋아 보이고 인체공학적인 면도 훌륭해 보입니다.
모든 기능도 꽤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운전하면서 삐걱거림과 덜컥거림, 달그락거림이 있고 뭔가 바뀌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속도로의 경사진 부분이나 집 진입로로 올라갈 때 차가 약간 올라가는 상황에서 한쪽 바퀴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차량과 셰시가 비틀릴 때 그 비틀림 소리가 실내에서 다 들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싸구려처럼 들립니다. 1986년식 기아차. 나 오래된 혼다 차량보다 이 차는 삐걱거리거나 덜컥거리는 소리가 더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인상적이지 않고 그 이유도 잘 압니다. 요즘 현대식 고급차들에서는 대부분의 부품이 그냥 끼워 맞추거나 밀어넣는 방식이에요. 예전처럼 나사로 조이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내의 견고함에는 그다지 감명받지 못했습니다. 스타일은 마음에 들어요. 인체공학적인 부분도 좋고요. 디자인은 마음에 들지만 솔직히 말해서 잡음이 나고 덜컥거리고 내구성도 좋지 않아요. 일부 부품과 장착 상태의 결함이나 고장도 있어서 확실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말하지만 분위기는 괜찮아요. 아날로그 계기판과 앞에 작은 전자 디스플레이가 마음에 듭니다. 좋은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삐걱거리는 부품들이 있으면 확실히 아쉬운 점이 남아요. 물론 후방 카메라와 360도 카메라 화면도 있습니다. 그건 보기 좋네요. 360도 디자인, 이 마음에 들어요. 이건 터치스크린은 아니지만 예전 제규어 F타입은 터치스크린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차량들이 점점 더 터치스크린이 많아지고 버튼이나 노브가 줄어들면서 이런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기술이 너무 많이 들어간 신차들에서 점점 멀어지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메르세데스 벤츠조차 한계점을 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직 너무 지나치진 않았지만 저를 실망시킨 건 이 부족한 품질입니다. 경쟁 모델과 비교하면 이 차량들은 외관 마감과 조립 품질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패널 간격이 완벽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아큐라나 렉서스 같은 차량도 가까이서 보면 패널 간격이 그리 뛰어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토요타 캠리도 운전석 문, 다른 문, 앞 패널 사이에 이상한 간격이 있었습니다. 정렬이 잘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옆면을 내려다보면 실제로 문이 패널보다 약간 더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포르쉐를 보면 정말로 아주 잘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패널 간격이 아주 일정하고 훌륭하죠. 문 쪽도 마찬가지고 그 현상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제 가장 큰 질문은 금속이 플라스틱으로 바뀌는 부분에서 생깁니다. 이 패널 간격은 정말로 촘촘합니다. 얼마나 깔끔한지 보세요. 정말 깔끔하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깔끔합니다. 모든 패널 맞춤이 완벽하게 흠잡을 데 없습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같은 현상은 GLE나 GLC에도 해당되는데 둘 다 이 차량의 잠재적인 경쟁자이거나 대체 차량이었습니다. 제 말은 이게 뭡니까? 제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예요. 저게 어떻게 된 건지 저도 모르겠네요. 물론 문제는 아닙니다. 잘 작동하고 괜찮아요. 전반적으로는 다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게 멋지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넓은 패널 간격이 생긴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촘촘한 패널 간격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4분의 1인치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의 8분의 5인치 정도 돼요. 그리고 물론 주변을 둘러보게 되죠. 여기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잘 유지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플라스틱 크롬도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이 차량들은 패널 간격이 전부 들쭉날쭉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전반적으로는 꽤 괜찮은데 이 부분만 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고장나서 그리 심하지 않은 철길 요철을 지날 때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금속과 플라스틱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뭐가 다르고 왜 이런 편차가 생기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꽤 잘 맞아 있네요. 여기서는 꽤 좋아 보입니다. 보세요. 테일라이트 안에 다시 습기가 있습니다. 실링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기처럼 꽉 맞는 부분과 저기 중간 정도의 간격, 또 다른 중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차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좁은 간격도 있고 넓은 간격도 있고 정말 심각한 간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포르쉐 카이엔을 운전해보면서 제가 이 차량들을 직접 둘러봤을 때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인상적이었고 점점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체 패널의 품질과 조립 상태는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합니다. 포르쉐 911E 여전히 전설로 불리는 건 그 이름에 걸맞은 품질 덕분입니다. 단순히 이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런 차들이 가치가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이 차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의 매력은 메르세데스 벤츠와 비교하기에 정말 좋다는 점입니다. 둘 다 2018년식일 뿐만 아니라 둘 다 약 7만 킬로미터를 주행했기 때문이죠. 이 두 요소를 보면 시간이 지나 어떤 차가 더 잘 버티는지 말하기에 완벽한 조건입니다. 이제 카이엔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모든 것이 버튼과 노브로 되어 있습니다. 버튼도 있고 노브도 있고 모든 게 버튼이에요. 물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화면이 더 작습니다. 이 화면은 후방 카메라 정보도 보여주고 인포테인먼트 기능도 제공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단순합니다. 보세요. 여기에는 브러시드 크롬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멋지게 조립되어 있습니다. 벗겨지거나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버튼이며 내리막길 주행 기능도 있습니다. 히팅 컨트롤 등 모든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쪽에 각각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공조 장치가 있으며 모두 매우 직관적입니다. 히팅 컨트롤과 공기 흐름 조절이 가능하며 양쪽 모두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다양한 사륜구동 및 오프로드 주행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 물론 오토 스타트 해제와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도 있습니다. 아주 잘 정돈된 공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걸 한번 보세요. 저렇게 천천히 열리는 것도 아주 견고합니다. 아래쪽에는 아름다운 피아노 마감이 되어 있고 크롬이나 브러시드 알루미늄도 정말 멋집니다. 곳곳에 브러시드 알루미늄 디테일이 많아요. 이것도 정말 견고합니다. 그리고 작은 컵홀더도 몇 개 있네요. 물론 여전히 12V 아울렛도 있지만 이 차량에는 시트가 열선과 통풍 기능이 모두 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뒷좌석에도 열선과 통풍 기능이 있고 아주 좋은 패스스루도 있습니다. 정말 멋진 차량이에요. 이 차량에 대해 곧 리뷰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저는 정말 이 차량이 마음에 듭니다. 뒷좌석에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뒷좌석에서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전용 공조 컨트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잘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컨트롤 조작감도 아주 좋습니다. 그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묵직하고 무게감이 느껴지고 견고하며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여전히 아날로그 계기판도 있습니다. 911 계보에서 이어져 온 것을 상징하는 계기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스피도미터, 타코미터, 작은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고 이 독특한 부분이 특히 멋져요. 여기서 이걸 돌리면 모든 정보와 체크 엔진 라이트 등이 표시됩니다. 이쪽엔 필요한 기본 정보만 나와 있고 이런 기본적인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대부분이 아날로그인 점도 좋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티어링 휠도 확실히 아주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벗겨지거나 조기에 마모된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여기엔 꽉 붙잡기 좋은 손잡이가 있어 꽉 잡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조립도 잘 되어 있습니다. 스크래치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에 사용된 고급 피아노 마감재의 양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작은 인서트가 있지만 마모가 심한 부분에는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조작을 하면서 이 컨트롤에서 저기로 혹은 여기서 저기로 손을 옮길 때 실제로 손이 닿는 부분이 가장 많이 마모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솔직히 여기는 더 저렴하고 품질이 낮은 플라스틱이 쓰였고 더 좋은 소재를 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차량은 브랜드의 기본 트림 레벨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위치에 사용된 플라스틱은 내구성이 아주 좋은 타입입니다. 다만 약간 저렴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솔직히 포르쉐가 다양한 질감, 스타일, 소재, 마감, 기능을 훌륭하게 조화시킨 점이 인상적입니다. 보세요. 심지어 이 손잡이 부분의 대비 스티치까지도 이 차량이 충분한 질감과 기능, 그리고 다양한 콘셉트를 가지고 있어서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잘 분리되어 있고 품질이 훨씬 더 좋아진 느낌입니다. 여기에는 정말로 흠잡을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삐걱거리는 소리는 없고 약간 움직이네요. 센터 콘솔도 움직일 수 없어요. 알겠어요. 이건 약간 움직이네요. 이건 어때요? 여기도 약간 움직여요. 앉을 때 아마 여기를 누르게 될 텐데 그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팔꿈치로 눌러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실 정말 잘 조립되어 있어요.
삐걱거리거나 덜컹거리는 소리가 거의 없어요. 특별히 보고할 만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감명받았어요. 이 차를 시승했을 때 그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덜컹거리거나 흔들리는 소리도 없었어요. 정말 차분해져요. 아주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SUV를 일상 차량으로 운전하면서 재미있는 주행을 원한다면 이 차는 그걸 해낼 수 있어요. 패들 시프트도 있고 300마력의 출력도 있죠. 심지어 뒤까지 쭉 이어지는 멋진 대형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어요. 운전의 즐거움을 포함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량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이 차에는 감시당하는 듯한 기능은 없어요. 2027년에 나올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감시 시스템도 없어요. 큰 스크린도 없어요. 정말로 버튼이랑 노브, 스위치만 있을 뿐이에요. 모든 게 노브, 스위치, 버튼입니다. 화면을 스와이프하거나 조작법을 고민할 필요 없이 전부 버튼만 누르면 바로 조작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스위치 하나로 조작할 수 있어요. 조작부에도 헷갈리는 글씨 같은 건 전혀 없어요. 필요한 게 다 눈앞에 있어요. 정말 단순하고 완전히 멋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이걸 산 큰 이유 중 하나였어요. 게다가 감시하는 눈도 없고 봇도 없고 큰 스크린도 없어요. 전부 옛날식 버튼과 노브로 대체됐죠. 이 차량에서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교체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NA 엔진 덕분에 터보가 터질 일도 없고 인터쿨러도 없어요. 보닛 아래에 과도한 열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용된 플라스틱 부품들이 망가질 일도 없죠. 솔직히 요즘 모든 제조사들이 플라스틱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보닛 아래에 그 추가적인 열이 없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왜 다른 차량들은 고려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셨죠? 메르세데스 벤츠 GLE는 이 차량 크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GLC는 조금 더 작고 우리 C클래스와 더 비슷해요. 솔직히 말해서 품질의 마감이나 완성도에는 별로 감명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한 대를 타고 나온 입장에서는 그 차는 아마 안 고를 것 같아요. 운전이나 소유 경험이 없다면 이 가격이 괜찮을 수 있지만 저에겐 GLC와 GLE 모두 기준에 못 미쳐요. GLE는 멋지고 저도 운전해봤어요. 그리고 그 차들은 조금 더 무겁고 견고하게 느껴져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뒷좌석 열선 시트 같은 옵션들도 있고 다른 여러 구성 요소들도 있어요. 더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일부 플라스틱과 부품들, 그리고 그것들이 삐걱거리거나 덜컥거리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브랜드에 대해서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아요. 또한 GLE의 최신 세대로 가면 더 큰 스크린, 더 많은 기술, 더 화려한 내부 요소들이 추가됩니다. 이건 기술이나 화려한 조명보다는 주행 다이내믹에 더 중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저는 GLE 대신 이 차를 샀어요. GLE는 품질이 동일하게 느껴지지 않고 저에겐 장난스럽고 플라스틱 티나는 디자인과 번쩍이는 조명이 너무 많아요. 저는 발작이 걱정돼요. 놀이기구 경고등처럼 번쩍이는 조명들이 불편하거든요. 물론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메르세데스 벤츠가 그런 느낌이에요. 반면에 아우디 Q7 같은 차량들도 있죠. 만약 그 플랫폼을 선택한다면 기본적으로 같은 차량이지만 슈퍼차저가 달린 3리터 엔진을 사용해서 330마력을 내죠. 저는 그 플랫폼을 딱히 좋아하진 않아요. 엔진은 좋고 플랫폼도 튼튼하죠. 쉐시로 보면 거의 같은 차량이에요. 솔직히 저는 항상 포르쉐를 더 선호했습니다. 스타일이나 디테일 면에서 아우디보다 더 마음에 들었어요. 비록 VAG 그룹으로 본질적으로 같긴 하지만요. 저는 일상용 차량으로 슈퍼차저나 터보차저가 달린 차량을 딱히 차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예외도 있고 그 이야기가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왜 B58 엔진의 X5를 사지 않았냐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국 저희는 예전에 타던 디젤 X5를 정말 좋아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저희는 새로운 X5와 40 시리즈의 B58 엔진이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유일한 반점은 기술이 너무 많고 불필요하게 화려한 조명이나 장치들이 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품질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BMW가 벤츠보다 훨씬 더 좋은 느낌이에요. 그 B58 엔진과 구동계, 그리고 물론 X5에 들어간 그 구동계는 정말 완벽하게 튼튼해요. 오일 필터 하우징에서 노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냉각수 펌프나 서머스탯 같은 워터 시스템 부품들은 5만에서 8만 마일 정도의 고장날 수 있어요. 어떤 부품이든 결국 누수가 생기기 시작하죠. 하지만 터보차저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B58 엔진이 들어간 차량은 약간 더 많은 정비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신뢰성은 높아요. 거의 고장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해요. 물론 워터펌프나 서머스탯,
가끔씩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냉각 라인 같은 것들이 있긴 하죠. 그리고 그 위에 오일 필터 하우징도 있고요.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트랜스퍼 케이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차도 세게 몰면 고장나기 마련이죠. 저는 이런 차들의 몇몇 세부 사항이나 고장 유형을 살펴보곤 해요. 예를 들어 코일팩은 소모품이고 브레이크도 소모품이죠. 물론 PCV 밸브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고장날 수 있고 그러면 약간의 비용이 될 수 있죠. 워터펌프도 주의해야 하고 트랜스퍼 케이스도 드물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차의 장점은 PDK처럼 매우 빠른 변속기를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면 PDK는 고장 시 수리비가 매우 많이 들고 실제 사례도 있었습니다. 토크 컨버터 오토를 선택하는 건 X5와 비교해도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저희는 X5와 B58 엔진 모두 정말 좋아합니다. BMW에 들어가는 8단 ZF 자동 변속기는 아마 이 차량의 8단 변속기만큼이나 좋거나 어쩌면 더 좋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거의 반반인 선택이었지만 버튼과 노브가 적고 두 차량 모두 감시 기능이 없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일상용으론 자연흡기 엔진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재미로 세게 몰고 레이스도 하고 트랙도 가는 그런 차에는 터보 엔진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용도라면 완벽하죠. 하지만 일상용 차량으로는 그냥 마일리지만 쌓고 불필요한 걱정이나 번거로움 없이 단순하고 조금 더 자가 정비하기 쉬운 그런 차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가기로 했고 이런 작은 카이엔을 하나 샀어요. 물론 V6 엔진이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경쟁 모델들은 선택하지 않았죠. 그 차량들도 훌륭하죠. 요즘은 선택지가 많아요. 제네시스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희는 제네시스를 선택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세타이 엔진 문제와 기아 현대에서 있었던 여러 이슈들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가족이 가까운 사이이기도 해서 아직 완전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제품들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스타일링은 정말 훌륭하지만 제네시스 제품의 파워트레인에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렉서스는 정말 완벽하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거의 살 뻔한 유일한 렉서스가 있었지만 주행 감각이 부족해 아쉬웠습니다. 이 차는 정말 흥미진진한 주행 경험을 주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매력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RX 350h, 나 450h를 살 수도 있었어요. 저는 렉서스의 예전 3.5리터 V6 엔진이 들어간 하이브리드 350을 살까 고민했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아슬아슬했죠. 그 차는 확실히 주행보다는 신뢰성을 우선시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인생은 지루한 차를 타기엔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주행이 결국 절대적인 신뢰성보다 늘 조금 더 우선하게 되는 거죠. 모두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꼭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제가 탈 유일한 렉서스 차량들이고 아마 BMW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곧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뵙길 바랍니다. 그때 다시 이야기하죠. Bye bye.